오즈의 마법사 라이먼 프랭크바움 글, 김석희 옮김. 제1장 회오리 바람. 도로시는 미국 캔자스주의 넓은 들녘 한복판에서 농부인 헨리 아저씨와 그 아내인 M 아줌마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들이 사는 집은 아주 작았다. 집 지을 목재를 멀리서 집마차로 실어와야 했기 때문이다. 집에는 벽과 마루와 지붕으로 이루어진 방이 하나 있었고, 이 방에는 녹이 슬어 볼품없어 보이는 요리용 화덕과 찬장, 식탁, 의자 서너 개, 그리고 침대 2개가 놓여 있었다. 헨리 아저씨와 M 아줌마는 한쪽 구석에 놓인 커다란 침대를 썼고, 도로시는 반대쪽 구석에 놓인 작은 침대를 썼다. 다락방도 없었고 지하실도 없었다. 다만 마루 밑 땅바닥에 판 작은 구덩이가 하나 있을 뿐이었다. 이 구덩이는 회오리바람 대피소라고 불렸는데, 지나가는 길에 있는 모든 건물을 날려버릴 만큼 세찬 회오리바람이 불어올 경우에 가족이 대피하기 위한 곳이었다. 마룻바닥 한복판에 있는 뚜껑을 들어 올리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면 비좁고 캄캄한 구덩이로 내려갈 수 있었다. 문간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면 사방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끝없이 펼쳐진 잿빛 들판뿐이었다. 나무 한 그루, 집 한 채 보이지 않았다. 하늘 끝까지 뻗어있는 지평선을 가로막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해는 개간된 땅을 바싹 태워 잿빛 덩어리로 만들었고, 쫙쫙 갈라진 금이 그 땅을 얼기설기 가로지르며 뻗어 있었다. 풀조차도 초록빛이 아니었다. 해가 기다란 풀잎끝을 태워 사방에 보이지 않는 것과 똑같은 잿빛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한 번은 집에 페인트 칠을 했지만 햇빛이 페인트를 녹이고 비바람이 씻어내버려서 이제는 집도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우중충한 잿빛이 되어버렸다. M 아줌마가 처음 이곳에 살러 왔을 때에는 젊고 예쁜 새색시였다. 해와 바람은 아줌마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다. 눈에서는 생기가 사라지고 칙칙한 잿빛만 남았고, 볼과 입술도 발그레한 핏기가 사라져 역시 잿빛이 되었다. 아줌마는 이제 비적 여위였고 웃음도 잃어버렸다. 고아인 도로시를 이 집에 처음에 데려왔을 때 M 아줌마는 도로시가 즐겁게 웃을 때마다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손으로 가슴을 누르곤 했다. 아직도 아줌마는 도로시가 웃으면 이런 환경에서도 웃을거리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게 놀랍다는 듯이 어린 여자아이를 바라보곤 했다. 헨리 아저씨도 웃는 일이 없었다. 아저씨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부지런히 일했지만 기쁨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아저씨도 길게 자란 턱수염에서부터 낡은 장화에 이르기까지 온통 잿빛이었고, 늘 엄격하고 딱딱한 표정을 지은 채 말도 거의 하지 않았다. 도로시를 웃게 만드는 것은 토토였다. 토토가 없었다면 도로시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자연처럼 잿빛이 되어버렸을 것이다. 토토는 잿빛이 아니었다. 토토는 자그마한 검정 강아지였는데, 비단결같이 부드럽고 긴 털이 북슬북슬하고 우스꽝스럽게 생긴 조그만 코 양쪽에 작고 까만 눈이 또랑또랑 빛나고 있었다. 토토는 온종일 뛰어놀았고, 도로시도 토토와 함께 놀기를 좋아했다. 도로시는 토토를 무척 사랑했다. 그러나 그날은 도로시도 토토도 놀지 않았다. 헨리 아저씨는 문간의 층계에 앉아 여느 때보다 더욱 잿빛으로 변한 하늘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도로시도 토토를 안고 문간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았다. M 아줌마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저 멀리 북쪽에서 낮게 으르렁거리는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헨리 아저씨와 도로시는
길게 자란 풀들이 다가오는 폭풍 앞에서 물결치며 허리를 굽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제는 남쪽 하늘에서도 휘파람 소리같이 윙윙 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쪽으로 눈을 돌리자 남쪽 들판에서도 풀들이 잔 물결을 일으키고 있는 게 보였다. 잔물결은 점점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헨리 아저씨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엠 아줌마에게 소리쳤다. 회오리바람이 오고 있어, 여보. 난 가축들을 돌보러 가야겠어. 그러고는 소와 말을 가두어 둔 헛간으로 달려갔다. 엠 아줌마는 설거지를 멈추고 문간으로 달려왔다. 주위를 힐끗 둘러보기만 해도 위험이 바싹 다가온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아줌마가 외쳤다. 도로시, 빨리 잿빛으로 가거라. 어서! 토토는 도로시의 품에서 뛰어내리더니 침대 밑으로 달아나고 말았다. 도로시는 허둥지둥 토토를 붙잡으러 달려갔다. 잔뜩 겁을 먹은 엠 아줌마는 마룻바닥에 뚜껑문을 들어 올리고는 사다리를 타고 캄캄한 구덩이 속으로 내려갔다. 도로시도 겨우 토토를 붙잡고 구덩이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방을 절반쯤 가로질렀을 때 윙윙 바람소리가 나더니 지진이라도 난 듯이 집이 마구 흔들렸다. 도로시는 그만 엉덩방아를 찢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집이 두세 번 빙글빙글 돌더니 공중으로 둥실둥실 떠올랐다. 도로시는 풍선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도로시네 집이 서 있는 곳에서 맞부딪혀서 도로시네 집이 회오리바람의 한복판에 휩쓸리게 된 것이다. 회오리바람의 중심은 대개 바람이 잔잔한 법이다. 하지만 집을 에워싼 바람의 압력이 너무 강해서 도로시네 집은 점점 높이 올라가 마침내 회오리바람 꼭대기에 이르렀다. 회오리바람에 실린 도로시네 집은 마치 새털처럼 둥둥 떠서 넓은 들판을 날아갔다. 사방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주위에서는 바람이 무섭게 울부짖고 있었지만 도로시는 아주 편안하게 바람을 타고 있었다. 처음에 집이 두세 번 빙글빙글 돈 뒤 한 번 심하게 기우뚱거렸을 때에도 도로시는 요람 속에 누운 아기처럼 부드럽게 흔들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러나 토토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모양이었다. 토토는 요란하게 짖어대면서 방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그러나 도로시는 조용히 마룻바닥에 앉아서 다음에 일어날 일을 기다렸다. 한 번은 토토가 열린 뚜껑문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다가 그만 구멍 속으로 빠지고 말았다. 처음에 도로시는 토토를 잃어버린 줄 알았다. 그러나 토토의 한쪽 귀가 구멍 위로 삐쭉 올라와 있는 것이 보였다. 바람의 압력이 너무 강해서 토토는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 떠 있었던 것이다. 도로시는 구멍 쪽으로 기어가서 토토의 귀를 잡고 다시 방 안으로 끌어올렸다. 그런 다음 더 이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뚜껑문을 닫아버렸다. 몇 시간이 지났다. 도로시는 서서히 두려움이 사라졌지만 몹시 외로웠다. 사방에서 바람이 너무 시끄럽게 울부짖는 바람에 귀청이 떨어져 나갈 지경이었다. 처음에 도로시는 집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면 자기도 산산조각이 나진 않을까 걱정했다.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나도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시는 걱정을 떨쳐버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차분히 기다리기로 마음먹었다. 마침내 도로시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마룻바닥을 엉금엉금 기어가 침대에 누웠다. 토토도 도로시를 따라와서 옆에 나란히 누웠다. 집이 흔들리고 바람이 사방에서 울부짖고 있는데도 도로시는 눈을 감고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제2장 먼치킨들과의 만남. 도로시는 느닷없이 심한 충격을 받고 잠에서 깨어났다.
충격이 너무 심해서 도로시가 푹신한 침대에 누워있지 않았다면 크게 다쳤을지도 모른다. 도로시는 놀라서 숨을 죽이고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고 걱정했다. 토토는 차가운 코를 도로시의 얼굴에 비벼대며 낑낑거렸다. 침대에 일어나 앉은 도로시는 집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어둡지도 않았다. 밝은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와 작은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로시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문으로 달려갔다. 토토가 도로시를 바짝 따라왔다. 도로시는 문을 활짝 열었다. 도로시는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눈이 점점 더 휘둥그레졌다. 회오리 바람이 도로시네 집을 어느 이상하고 아름다운 고장 한복판에 부드럽게 내려놓은 것이다. 사방에는 아름다운 초록빛 풀밭이 펼쳐져 있고 나무에는 맛있는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어디를 보아도 화려한 꽃들이 무더기로 피어 있고 숲과 덤불에서는 깃털이 멋진 희귀한 새들이 지저귀며 날개를 퍼덕이고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작은 개울이 햇빛에 반짝거리며 풀이 새파랗게 돋아난 언덕 사이로 힘차게 흐르고 있었다. 졸졸거리는 시냇물 소리는 그토록 오랫동안 메마른 잿빛 들판에서 살았던 도로시에게 더없이 상쾌하게 들렸다. 도로시는 문간에 서서 그 낯설고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고 있다가 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렇게 생긴 사람은 여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도로시가 늘 보았던 어른들만큼 키가 크지 않았고 그렇다고 아주 작지도 않았다. 키는 도로시와 비슷해 보였지만 나이는 도로시보다 훨씬 많아 보였다. 3명은 남자였고 1명은 여자였는데 모두 이상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 사람들은 끝이 뾰족한 둥근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모자 태에는 작은 방울이 달려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딸랑거리는 소리가 났다. 남자들이 쓴 모자는 파란색이고 여자가 쓴 모자는 하얀색이었다. 또 여자는 주름이 잡힌 하얀 옷을 어깨에 걸치고 있었는데 옷자락 끝에 달려있는 작은 별들이 햇빛을 받아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남자들은 모자와 색깔이 같은 파란색 옷을 입고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닦은 장화를 신고 있었다. 파란색의 장화 윗부분이 바깥쪽으로 넓게 접혀 있었다. 남자들 가운데 2사람은 턱수염을 기르고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도로시는 그들이 헨리 아저씨와 나이가 비슷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들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것 같았다. 얼굴이 온통 주름살 투성이인데다가 머리는 거의 흰색이었고 걸음걸이도 약간 뻣뻣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도로시가 서 있는 곳으로 다가오다가 걸음을 멈추고는 자기네들끼리 무엇하고 속삭였다. 이윽고 작달막한 할머니가 도로시에게 다가오더니 공손하게 허리를 굽히고 나서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귀하신 마법사 아가씨, 먼치킨의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가씨가 동쪽의 못된 마녀를 죽여준 덕분에 우리 백성들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로시는 이 말을 듣고 어리둥절했다. 나를 마법사라고 부르다니 도대체 무슨 까닭일까? 그리고 내가 동쪽 못된 마녀를 죽였다는 건 또 무슨 뜻일까? 도로시는 회오리바람에 실려 먼 길을 날아온 천진난만한 여자아이였고 여태껏 파리 한 마리도 죽여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도로시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래서 도로시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정말 친절하시군요. 하지만 뭘 잘못 아셨나 봐요. 전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아가씨가 직접 하진 않았지만 아가씨의 집이 죽였답니다.
그건 아가씨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저기를 보세요. 할머니는 집 모퉁이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그 못된 마녀의 발이 저기 통나무 밑에 튀어나와 있군요. 도로시는 할머니가 가리키는 쪽을 보고는 놀라서 조그맣게 소리를 질렀다. 집을 받치고 있는 통나무 밑에 끝이 뾰족한 은구두를 신은 두 발이 튀어나와 있었다. 도로시는 당황해서 두 손을 맞잡고 소리쳤다. 어머나, 큰일 났네. 우리 집이 저 사람 위로 떨어졌나 봐요. 위를 어쩌면 좋아요.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도로시가 물었다. 그런데 저 여자는 누구죠? 아까도 말했듯이 동쪽의 못된 마녀입니다. 저 마녀는 오랫동안 먼치킨들을 지배하면서 밤낮으로 노예처럼 부려먹었어요. 그런 마녀를 아가씨가 죽였기 때문에 먼치킨들은 마녀한테서 풀려나게 된 거죠. 그래서 먼치킨들은 아가씨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있답니다. 먼치킨이 누군데요? 못된 마녀가 다스리던 이 동쪽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랍니다. 할머니도 먼치킨인가요? 아니에요. 난 북쪽 나라에 살고 있지만 먼치킨들의 친구랍니다. 먼치킨들이 못된 마녀가 죽는 것을 보고 나한테 발빠른 심부름꾼을 보냈더군요. 그 소식을 듣고 당장 달려왔습니다. 난 북쪽의 마녀랍니다. 어머나, 할머니도 마녀신가요? 그래요. 하지만 나는 착한 마녀예요. 이곳 사람들도 나를 좋아하죠. 하지만 나는 이곳을 다스리던 마녀만큼 힘이 세지 못합니다. 그 못된 마녀만큼 힘이 셌다면 내 힘으로 이곳 사람들을 풀어주었을 텐데. 진짜 마녀를 보고 약간 겁이 난 도로시가 말했다. 하지만 저는 마녀라면 모두 못되고 심술궂은 줄 알았어요. 천만에요. 마녀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랍니다. 이 오주의 나라에는 마녀가 4명 살고 있는데 북쪽과 남쪽에 사는 마녀는 착한 마녀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내가 그 착한 마녀 가운데 하나니까 잘못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쪽과 서쪽에 사는 마녀는 정말로 못된 마녀랍니다. 그런데 아가씨가 그 가운데 하나를 죽였으니까 오지의 나라엔 못된 마녀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서쪽에 사는 마녀 말입니다. 하지만 도로시는 잠시 생각하고 나서 말했다. 마녀들은 아주 오래전에 모두 죽었다고 들었는데요. 엠 아줌마가 그러셨어요. 엠 아줌마라니 그게 누구죠? 캔자스에 사는 우리 아줌마예요. 전 캔자스에서 왔어요. 북쪽의 마녀는 고개를 숙이고 땅바닥을 내려다보면서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들고 말했다. 난 캔자스가 어딘지 몰라요. 그런 나라 이름은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캔자스는 문명이 발달한 나라인가요? 네, 그래요. 그렇다면 알겠어요. 문명이 발달한 나라라면 마녀가 없을 거예요. 마녀뿐만 아니라 마법사도, 요술쟁이도, 마술사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주의 나라는 다른 세계와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곳에는 아직도 마녀들이 있고 마법사들도 있답니다. 도로시가 물었다. 마법사들은 누구인가요? 마녀는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다.
오즈가 가장 위대한 마법사인데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도 더 힘이 세답니다. 오즈는 에메랄드시에 살고 있지요. 도로시는 좀 더 자세한 것을 묻고 싶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옆에서 말없이 서 있던 먼치킨들이 큰 소리로 외치며 못된 마녀가 깔려있던 곳을 가리켰다. 마녀가 물었다. 무슨 일이죠? 마녀는 먼치킨들이 가리키는 쪽을 돌아보곤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다. 죽은 마녀의 발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곳엔 은 구두밖에 남지 않았다. 저 마녀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햇볕에 빨리 말라버린 거예요. 그게 못된 마녀의 최후지요. 하지만 은구두는 아가씨가 가지세요. 이 은구두는 아가씨가 신어야 해요. 마녀는 허리를 굽혀 구두를 집어들더니 먼지를 탄 다음 도로시에게 건네주었다. 죽은 마녀는 그 구두를 무척 소중히 여겼지요. 그 구두에는 놀라운 마력이 있는 모양인데 그게 우리는 뭔지 몰라요. 도로시는 구두를 집 안으로 가져가서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와서 먼치킨들에게 말했다. 저는 아줌마와 아저씨한테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몹시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겠어요? 먼치킨들과 마녀는 서로 얼굴을 쳐다본 다음 도로시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첫 번째 먼치킨이 말했다. 여기서 동쪽으로 가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큰 사막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까지 그 사막을 무사히 건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 먼치킨이 말했다. 남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서 잘 아는데 그쪽에는 콰들링들이 살고 있어요. 세 번째 먼치킨이 말했다. 서쪽도 마찬가지라고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윙키들이 살고 있지요. 서쪽에 못된 마녀가 다스리고 있는데 누구든지 그곳을 지나가면 붙잡아서 노예로 만들어 버린답니다. 마녀가 말했다. 북쪽은 내 나라예요. 그런데 북쪽 끝에도 큰 사막이 둘러싸고 있어요. 아가씨, 집으로 돌아가기는 너무 어려우니 여기서 우리랑 함께 살아요. 도로시는 이 낯선 사람들 속에서 외로움을 느낀 나머지 그만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도로시가 울음을 터뜨리자 마음씨 고운 먼치킨들도 모두 손수건을 꺼내들고 같이 울기 시작했다. 마녀는 이것을 보고는 모자를 벗어서 뾰족한 끝을 코에다 올려놓고 엄숙한 목소리로 하나, 둘, 셋을 세었다. 그러자 모자가 당장 칠판으로 변했다. 그 칠판에는 하얀 분필로 커다란 글자가 쓰여 있었다. 도로시를 에메랄드시로 보내라. 마녀는 코에서 칠판을 내려 거기에 적힌 글을 읽은 다음 도로시에게 물었다. 아가씨 이름이 도로시인가요? 도로시는 고개를 들고 눈물을 닦으면서 대답했다. 네,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에메랄드시로 가야 합니다. 오즈가 도와주실 거예요. 도로시가 물었다. 그 도시는 어디에 있죠? 나라 한복판에 있답니다. 아까 말한 오즈 마법사가 다스리고 있죠. 도로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오즈 마법사는 좋은 남자인가요? 좋은 분이죠. 하지만 그분이 남자인지는 모르겠군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가야 하나요? 걸어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때로는 즐거운 곳을 지나고 때로는 어둡고 무서운 곳을 지나서 먼 길을 가야 한답니다. 하지만 아가씨가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알고 있는 마법을 다 써서 보살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하고 함께 가지 않으실래요? 그럴 수는 없답니다.
하지만 아가씨의 이마에다 입을 맞춰드리죠. 북쪽의 마녀가 입 맞춰준 사람을 누가 감히 괴롭히겠어요. 마녀는 도로시에게 다가와서 이마에다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도로시의 이마에 반짝이는 둥근 표시가 생겼다. 도로시는 그것을 당장 알아차렸다. 에메랄드시로 가는 길에는 노란 벽돌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길을 잃을 염려는 없을 겁니다. 오즈를 만나거든 겁먹지 말고 아가씨의 사정을 다 털어놓고 도와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럼 안녕. 3명의 먼치킨들은 도로시에게 공손히 절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다음 나무들 사이로 걸어갔다. 마녀는 도로시에게 상냥하게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왼발 뒤꿈치를 땅바닥에 대고 3번 빙글빙글 돌았다. 그러자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다. 강아지 토토가 요란하게 지저댔다. 마녀가 옆에 있는 동안은 겁이 나서 으르렁거리지도 못하다가 마녀가 갑자기 사라지자 깜짝 놀란 것이다. 그러나 도로시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마녀는 언제든지 그런 식으로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3장 허수아비. 혼자 남게 된 도로시는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찬장을 열고 빵을 조금 꺼내어 버터를 발라 먹었다. 토토에게도 빵을 나누어 준 다음 선반 위에 놓여있던 물통을 들고 개울로 가서 맑은 물을 가득 채웠다. 토토는 나무들이 있는 데로 달려가서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들을 보고 지저대기 시작했다. 도로시는 토토를 데리러 갔다가 나뭇가지에 맛있는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는 과일을 몇 개 땄다. 아침 식사로 그런 과일을 먹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도로시는 집으로 돌아가 토토와 함께 시원한 물을 실컷 마신 다음 에메랄드 시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다. 도로시는 갈아입을 옷이 한 벌밖에 없었지만 그 옷은 마침 깨끗이 세탁되어 침대 옆에 못에 걸려 있었다. 흰색과 파란색 체크 무늬가 있는 무명 옷이었다. 하도 여러 번 빨아서 파란색은 약간 바랬지만 아직도 예쁜 옷이었다. 도로시는 정성껏 세수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에는 햇볕을 가려줄 챙이 달린 분홍색 모자를 썼다. 몸차림이 끝나자 작은 바구니를 가져와서 찬장에 있던 빵을 가득 채우고 그 위에 하얀 헝겊을 덮었다. 발을 내려다본 도로시는 구두가 너무 낡아서 해진 것을 알아차렸다. 도로시가 말했다. 이걸 신고는 먼 길을 가지 못할 거야, 토토. 그러자 토토는 까만 눈으로 도로시의 얼굴을 쳐다보며 도로시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이 꼬리를 흔들었다. 그때 도로시는 동쪽에 못된 마녀가 남긴 은 구두가 식탁 위에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도로시는 토토에게 말했다. 저 구두가 내 발에 맞을지 모르겠네. 먼 길을 가려면 저런 신발을 신어야 할 거야. 은 구두는 다를 리가 없으니까. 도로시는 낡은 가죽 구두를 벗고 은 구두를 신어보았다. 은 구두는 도로시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발에 꼭 맞았다. 도로시는 바구니를 집어들고 말했다. 가자, 토토. 에메랄드 시로 가서 오즈 마법사한테 물어봐야 돼. 어떻게 하면 캔자스로 돌아갈 수 있는지. 도로시는 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운 다음 열쇠를 옷 주머니 속에 잘 넣었다. 그러고는 종종 걸음으로 뒤따라오는 토토와 함께 여행을 시작했다. 길은 여러 갈래로 나 있었지만 노란 벽돌이 깔린 길을 찾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도로시는 곧 에메랄드 시를 향해 힘차게 걸어갔다. 은 구두가 노란 벽돌을 디딜 때마다 경쾌하게 딸깍거리는 소리를 냈다. 해는 찬란하게 빛나고 새들은 즐겁게 지저귀고
도로시도 이제는 두려움이나 슬픔을 거의 느끼지 않았다. 도로시는 노란 벽돌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주위의 풍경이 무척 아름다운 것을 보고 놀랐다. 길 양쪽으로 파란색 페인트로 말끔히 단장한 울타리가 뻗어 있고 울타리 너머에는 곡식과 채소들이 가득 자라고 있는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이렇게 많은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것을 보면 먼치킨들은 훌륭한 농부인 게 분명했다. 이따금 도로시는 집을 지나가곤 했다. 도로시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밖으로 나와서 고개 숙여 절을 했다. 도로시가 못된 마녀를 죽여서 먼치킨들을 노예 생활에서 풀어주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먼치킨들의 집은 커다란 공을 반으로 자른 듯한 둥근 지붕을 씌워 놓아서 무척 희한해 보였다. 이 동쪽 나라에서는 파란색이 가장 인기 있는 색이었기 때문에 집들은 모두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저녁이 되어 오래 걸어서 지친 도로시가 어디서 잘까 걱정하고 있는데 다른 집들보다 조금 큰 집이 한 채 보였다. 집 앞에 초록빛 잔디밭에서 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모여 춤을 추고 있었다. 5명의 작은 악사가 최대한 큰 소리로 바이올린을 켜고 사람들은 웃으면서 즐겁게 노래하고 있었다. 가까이에 있는 커다란 탁자에는 과일과 호두, 파이, 케이크, 그 밖에 온갖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다. 사람들은 도로시를 친절하게 맞이하고 함께 저녁을 먹고 밤을 보내자고 권했다. 이 집은 이 나라에서 가장 부자의 집인데 못된 마녀한테서 풀려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집주인의 이름은 보크였는데 그는 도로시에게 진수성찬을 대접하고 자기가 직접 시중을 들어주었다. 저녁을 먹은 다음 도로시는 긴 의자에 앉아서 사람들이 춤추는 것을 구경했다. 도로시가 은 구두를 신은 것을 보고 보크가 말했다. 아가씨는 위대한 마법사가 분명합니다. 도로시가 물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가씨는 은구두를 신고 있고 못된 마녀를 죽였으니까요. 게다가 아가씨가 입은 옷엔 하얀색 무늬가 있는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은 마법사 뿐이거든요. 도로시는 치마에 주름을 펴면서 말했다. 내 옷은 파란색과 하얀색 체크무늬예요. 그런 옷을 입다니 정말 친절하십니다. 파란색은 우리 먼치킨들의 색깔이고 하얀색은 마법사의 색깔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가씨가 착한 마녀라는 걸 알 수 있답니다. 도로시는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모두 도로시를 마녀로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도로시는 자신이 우연히 회오리바람에 실려 낯선 나라에 온 평범한 여자아이일 뿐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로시가 춤 구경에 실증을 내자 보크는 도로시를 집 안으로 데려가 예쁜 침대가 있는 방을 내주었다. 이불은 파란색 천으로 만든 것이었다. 도로시는 침대에 들어가 아침까지 단잠을 잤고 토토는 침대 옆에 파란색 깔개 위에서 몸을 웅크리고 잤다. 다음 날 아침 도로시는 맛있게 아침을 먹고 아주 작은 먼치킨 아기가 토토와 함께 노는 것을 바라보았다. 아기는 토토의 꼬리를 잡아당기며 소리를 지르고 까르륵 까르륵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도로시까지도 즐겁게 해주었다. 이곳 사람들은 개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토토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기한 존재였다. 도로시가 물었다. 에메랄드 씨까지는 뭔가요? 보크가 대답했다. 그건 나도 모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오즈한테 볼 일이 없으면 가까이 가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어쨌든 에메랄드 씨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거기까지 가려면 여러 날이 걸릴 겁니다. 이 나라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이지만 에메랄드 씨까지 가려면 황량하고 위험한 곳도 지나야 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도로시는 조금 걱정이 되었지만 캔자스로 돌아가려면
오지 마법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여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도로시는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노란 벽돌이 깔린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한참을 걸어간 뒤 도로시는 잠시 쉬었다 가려고 길가의 울타리 위로 올라가 앉았다. 울타리 너머에는 널따란 옥수수밭이 있었고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허수아비가 보였다. 새들이 옥수수를 쪼아먹지 못하도록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 놓은 것이었다. 도로시는 손으로 턱을 괴고 허수아비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허수아비의 머리는 헝겊으로 만든 자루에 밀집을 채워넣은 것이었는데 그 위에 눈과 코와 입이 그려져 얼굴을 나타내고 있었다. 머리 위에는 먼치킨들이 쓰는 끝이 뾰족한 파란색 모자가 씌워져 있고 그 밑에는 역시 밀집을 채워놓은 몸뚱이에 낡고 바랜 파란색 옷을 걸치고 있었다. 발에는 낡은 파란색 장화를 신고 있었다. 허수아비는 등에 꽂힌 막대기에 의지하여 옥수수 줄기 위로 높이 솟아올라 있었다. 도로시는 괴상하게 그려진 허수아비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가 허수아비가 한쪽 눈을 끔뻑하는 것을 보곤 깜짝 놀랐다. 처음에는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다. 캔자스에서는 어떤 허수아비도 눈을 끔뻑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으려니 허수아비가 이번엔 도로시를 향해 고개를 까딱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도로시는 울타리에서 내려와 허수아비한테로 걸어갔다. 토토는 장대 주위를 뛰어다니며 멍멍 지저댔다. 허수아비가 약간 쉰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 도로시는 놀라서 물었다. 말도 할 줄 알아? 허수아비가 대답했다. 그럼 기분이 어때? 도로시가 대답했다. 아주 좋아. 너는? 허수아비는 씩 웃으며 말했다. 난 별로야. 여기 이렇게 매달린 채 밤낮으로 새들을 쫓는 건 아주 지겨운 일이거든. 내려올 수는 없니? 안 돼. 등에 막대기가 꽂혀 있어서 꼼짝을 못해. 네가 막대기를 빼주면 고맙겠는데. 도로시는 두 팔을 한껏 뻗어서 허수아비를 막대기에서 들어 올렸다. 허수아비는 밀집으로 채워져 있어서 아주 가벼웠다. 도로시가 허수아비를 땅바닥에 내려놓자 허수아비가 말했다. 정말 고마워. 새 사람이 된 기분이야. 허수아비가 말하는 것만 해도 이상한데 인사도 하고 옆에서 나란히 걷기까지 하니 도로시는 어리둥절했다. 허수아비가 하품을 하며 기지개를 켜고 나서 물었다. 넌 누구니? 그리고 어디 가는 거지? 난 도로시야. 그리고 에메랄드시로 가는 길이야. 오지 마법사를 만나서 캔자스로 돌려보내달라고 부탁하려고. 에메랄드시? 오즈 마법사라고? 그런 게 다 뭐지? 도로시는 놀라서 되물었다. 그런 거 모르니? 몰라. 사실 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다시피 난 밀집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머릿속에 아무것도 든 게 없거든. 정말 안 됐구나. 너랑 함께 에메랄드시에 가면 오즈 마법사가 나한테 두뇌를 줄까? 글쎄, 하지만 원한다면 함께 가도 좋아. 오즈가 두뇌를 주지 않는다 해도 지금보다 더 나빠질 건 없잖아. 그건 그래. 솔직히 말해서 다리와 팔과 몸뚱이가 밀집으로 채워져 있는 건 언짢게 여기지 않아. 이런 몸을 갖고 있으면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하니까. 누군가가 막대기로 때리거나 바늘로 찔러도 난 아무렇지도 않아. 아픔을 느끼지 못하니까 말이야. 그렇지만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부르는 건 정말 싫어. 내 머리가 너처럼 뇌로 차 있지 않고 계속 밀집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가 어떻게 무언가를 알 수 있겠니? 네 마음 이해해. 도로시는 허수아비가 정말 가엾다고 생각했다. 나랑 함께 가면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다 해달라고 오즈한테 부탁해 볼게. 정말 고맙다. 둘은 길로 돌아갔다. 도로시는 허수아비가 울타리를 넘는 것을 도와주었고 그들은 곧 에메랄드 시를 향해 노란 벽돌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토토는 처음엔 허수아비가 끼어든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토토는 밀집 속에 쥐들의 보금자리라도 들어있는 게 아닐까 의심하듯이 허수아비 주위를 빙빙 돌면서 킁킁 냄새를 맡고 걸핏하면 허수아비를 향해 험상궂은 얼굴로 으르렁거렸다. 도로시는 새 친구에게 말했다. 토토한텐 신경 쓰지 마. 절대로 물지는 않으니까. 난 겁나지 않아. 누구도 밀집을 해칠 수는 없으니까. 그 바구니 이리 줘. 내가 들고 갈게. 난 조금도 피로를 느끼지 못하니까 괜찮아. 그런데 내 비밀을 하나 가르쳐 줄까? 허수아비는 도로시와 나란히 걸으며 말을 이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하나뿐인데 그게 뭔지 알아? 뭔데? 너를 만든 먼치킨 농부? 아니, 그건 바로 불붙은 성냥이야. 제4장 숲속으로 난 길. 몇 시간쯤 걸어가자 길이 험해지기 시작했다. 걷기가 무척 힘들어졌고 허수아비는 울퉁불퉁한 노란 벽돌에 발부리가 걸려 자꾸만 비틀거렸다. 벽돌이 깨지거나 구덩이가 생긴 곳도 있었다. 토토는 구덩이를 만나면 훌쩍 건너뛰었고 도로시는 빙 돌아갔다. 하지만 두뇌가 없는 허수아비는 똑바로 곧장 걸어갔기 때문에 구덩이에 발이 걸려 딱딱한 벽돌 위에 엎어졌다. 그러나 허수아비는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했고 그때마다 도로시가 허수아비를 일으켜 세워주곤 했다. 그러면 허수아비는 방금 전의 사고쯤은 웃어 넘기면서 즐겁게 도로시를 따라갔다. 이곳의 밭들은 지금까지 지내온 밭들만큼 잘 가꿔져 있지 않았다. 집도 더 적었고 과일나무도 적었다. 앞으로 나아갈수록 풍경은 점점 황량하고 쓸쓸해졌다. 정오에 그들은 길가의 작은 시냇가에 앉았다. 도로시가 바구니에서 빵을 조금 꺼내어 허수아비에게 한 조각 주었지만 허수아비는 받지 않았다. 나는 배가 고프지 않아. 절대로 배가 고프지 않다는 건 다행스런 일이지. 내 입은 물감으로 그려져 있을 뿐이고 내가 만약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입에 구멍을 뚫으면 내 몸을 가득 채우고 있는 밀집이 밖으로 비어져 나와서 얼굴 모양이 망가질 거야. 도로시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개만 끄덕이고는 계속 빵을 먹었다. 도로시가 점심 식사를 끝내자 허수아비가 말했다. 너에 대해서도 말해줘. 그리고 네 고향에 대해서도. 도로시는 캔자스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 주었다. 그곳에 있는 것은 모두 황량한 잿빛이고 자신과 토토는 회오리바람에 실려 이 이상한 나라에 왔다고 설명했다. 허수아비는 열심히 듣고 나서 말했다.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계속 살면 좋을 텐데 왜 그 메마르고 황량한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군. 그건 네가 두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야. 우리 고향이 아무리 황량한 잿빛이라 해도 그리고 다른 나라가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살과 피를 가진 우리 인간들은 다른 곳에서 살기보단 고향에서 살고 싶어 해. 고향만큼 좋은 곳은 없어. 허수아비는 한숨을 내쉬었다. 물론 난 이해하지 못해.
인간의 머리가 나처럼 밀집으로 채워져 있다면 모든 인간이 아름다운 곳에서 살 테고 그러면 캔자스엔 아무도 살지 않겠지. 또 이 인간이 두뇌를 갖고 있다는 건 캔자스에는 다행스러운 일이야. 쉬는 동안 나한테 뭔가 이야기해 주지 않을래? 허수아비는 슬픈 눈으로 도로시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난 겨우 그저께 만들어졌거든. 그 전에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선 전혀 몰라. 농부가 내 머리를 만들었을 때 맨 먼저 한 일은 귀를 그리는 일이었어. 그래서 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을 수 있었지. 그 농부는 또 다른 먼치킨 농부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맨 처음 들은 말은 그 농부들이 주고받은 대화였어. 이 귀 어때? 약간 비뚤어진 것 같은데? 괜찮아. 비뚤어졌어도 귀는 귀니까. 그건 그래. 이젠 눈을 만들어야겠군. 농부가 내 오른쪽 눈을 그리자 농부와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지. 내가 세상을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 눈이 꽤 예쁘군. 파란색 물감은 바로 눈에 딱 맞는 색깔이야. 옆에 있던 먼치킨이 말했어. 그러자 농부가 이렇게 말했어. 왼쪽 눈은 좀 더 크게 그릴 생각이야. 왼쪽 눈이 그려지자 난 조금 전보다 훨씬 잘 볼 수 있게 되었지. 이어서 농부는 내 코와 입을 만들었지만 난 말을 하지 않았어. 그때는 입이 무엇에 쓰는 건지 몰랐으니까. 난 그들이 내 몸뚱이와 팔다리를 만드는 걸 재밌게 지켜봤어. 마침내 몸뚱이와 팔다리가 만들어졌을 때 난 무척 자랑스러웠어. 이제 나도 사람들만큼 훌륭한 인간이 되었다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완성되자 농부가 말했어. 이 녀석을 옥수수밭에 세워두면 금방 효과가 나타나겠군. 진짜 사람처럼 보이니까 새들도 겁을 먹고 가까이 오지 못할 거야. 그러자 또 다른 농부가 이렇게 말했어. 사람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인걸.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 농부는 나를 겨드랑이에 끼고 옥수수밭으로 가서 네가 나를 발견한 곳에 막대기를 세우고 그 꼭대기에다 나를 올려놓았지. 그러고는 나를 혼자 남겨두고 친구와 함께 가버렸어. 난 그런 식으로 버림받는 게 싫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려 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발이 땅바닥에 닿지 않아서 그 막대기 위에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었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생각할 거리도 없었기 때문에 무척 쓸쓸한 생활이었어. 많은 새들이 옥수수밭으로 날아왔지만 날 보자마자 내가 먼치킨인 줄 알고 놀라 날아가 버렸지. 이것은 나를 즐겁게 해줬고 내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줬어. 얼마 뒤에 늙은 까마귀 한 마리가 가까이 날아왔지. 그 까마귀는 나를 이리저리 뜯어본 다음 내 어깨 위에 앉더니 이렇게 말하지 뭐야? 농부가 이런 허튼 수작으로 새들을 속이려 하다니 그거 참 놀랍군. 하지만 나처럼 똑똑한 까마귀라면 금방 알 수 있지. 네가 밀집으로 만든 허수아비일 뿐이라는 것을 말이야. 그러고는 내 발치에 앉아 옥수수를 실컷 먹어 치우는 거야. 내가 그 늙은 까마귀를 해치지 않는 것을 보곤 다른 새들도 옥수수를 먹으러 왔어. 그래서 순식간에 내 주위엔 엄청난 새떼가 몰려들었지 뭐야. 난 슬펐어. 그건 결국 내가 그다지 훌륭한 허수아비가 아니라는 증거였으니까. 하지만 늙은 까마귀는 이런 말로 나를 위로해줬어. 네 머릿속에 뇌만 들어있다면 너도 누구 못지않게 훌륭한 인간이 될 수 있을 텐데
아니, 어떤 인간보단 훨씬 훌륭한 인간이 될 수도 있어. 까마귀든 인간이든 이 세상에서 가질 가치가 있는 것은 오직 두뇌뿐이야. 까마귀들이 날아가 버린 뒤 난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하고 두뇌를 얻기 위해 애쓰기로 결심했지. 그런데 운 좋게도 네가 나타나서 날 막대기에서 빼줬어. 네 말을 들어보니 에메랄드 시에 가면 오즈 마법사한테 두뇌를 얻을 수 있을 게 분명해. 도로시는 진지하게 말했다.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 넌 두뇌를 몹시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 그야 물론이지. 자기가 바보라는 걸 알게 되면 기분이 고약하거든. 자, 이제 그만 길을 떠나야 해. 도로시는 바구니를 허수아비에게 건네주었다. 이제 길가에는 울타리가 전혀 없었고 땅은 개가 나지 않은 거친 황무지였다. 저녁 무렵 도로시와 허수아비는 커다란 숲에 이르렀다. 아름드리 나무들이 빽빽히 우거져 나뭇가지가 노란 벽돌길 위에서 서로 맞닿아 있었다. 뒤엉킨 나뭇가지들이 지붕처럼 햇빛을 막았기 때문에 나무 아래는 거의 캄캄했다. 그러나 도로시와 허수아비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숲속으로 들어갔다. 허수아비가 말했다. 숲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으면 숲에서 나가는 길도 있을 거야. 에메랄드 씨는 이 길이 끝나는 곳에 있으니까 우린 이 길을 따라가야 해. 그건 누구나 알고 있을 거야. 물론이지. 그래서 나도 아는 거야. 그걸 이해하는데 두뇌가 필요하다면 난 절대로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거야. 1시간쯤 걸었을 때 햇살이 희미해졌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다. 도로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지만 토토는 볼 수 있었다. 개들은 어둠 속에서도 아주 잘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허수아비는 밤에도 난만큼 잘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도로시는 허수아비의 팔을 잡고 부지런히 따라갔다. 집 같은 게 보이면 말해. 하룻밤 보내야 하니까 밤길을 계속 갈 수는 없거든. 얼마 안 가서 허수아비가 걸음을 멈췄다. 오른쪽에 통나무로 지은 오두막이 보여. 저기로 갈까? 좋아. 난 너무 지쳐서 녹초가 됐어. 그래서 허수아비는 나무 사이를 지나 오두막까지 도로시를 데려갔다.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보니 한쪽 구석에 가랑잎으로 만든 침대가 보였다. 도로시는 침대에 눕자마자 깊이 잠들었고 토토도 도로시 옆에 나란히 누웠다. 지칠 줄 모르는 허수아비는 반대쪽 구석에 우두커니 선 채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다. 제5장 양철 나무꾼. 도로시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쳐들고 토토는 이미 오래전에 밖에 나가서 새와 다람쥐를 쫓아다니고 있었다. 도로시는 일어나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허수아비는 아직도 반대쪽 구석에 서서 도로시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로시가 말했다. 밖에 나가서 물을 찾아봐야겠어. 허수아비가 물었다. 물은 무엇에 쓰려고? 길을 걷는 동안 먼지를 뒤집어 썼으니까 얼굴도 씻어야 하고 또 빵을 먹으려면 물이 있어야 하거든. 물이 없으면 목이 메어서 넘어가질 않아. 허수아비가 동정하듯 말했다. 사람들은 참 불편하구나. 잠도 자야 하고 빵도 먹어야 하고 물도 마셔야 하고. 그렇지만 두뇌를 가지고 있으니 난 그게 부러워 죽겠단 말이야. 도로시와 허수아비는 오두막을 나와서 숲속을 돌아다니다가 시원한 물이 솟아나오는 작은 옹달샘을 발견했다. 도로시는 물을 마시고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었다.
바구니 안에 빵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도로시는 허수아비가 아무것도 먹을 필요가 없는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바구니에 남아있는 빵은 도로시와 토토가 그날 하루 먹기에도 모자랐기 때문이다. 도로시가 식사를 끝내고 노란 벽돌길로 돌아가려는데 벼랑간 가까이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도로시는 깜짝 놀라 겁먹은 얼굴로 허수아비에게 물었다. 무슨 소리지? 허수아비가 말했다. 글쎄, 모르겠는걸. 그때 또다시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뒤쪽에서 나는 것 같았다. 돌아서서 숲속으로 몇 걸음 들어갔을 때 도로시는 나뭇잎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햇살을 받아 무언가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도로시는 그곳으로 달려가다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우뚝 멈춰 섰다. 큰 나무가 반쯤 베어져 있고 그 옆에는 도끼를 치켜든 사내가 서 있었다. 그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양철로 만들어져 있었다. 머리와 팔다리는 몸통과 이어져 있었지만 그는 꼼짝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가만히 서 있었다. 도로시는 놀라서 그 사람을 쳐다보았고 허수아비도 마찬가지였다. 토토는 멍멍 지저대며 양철 다리를 덥석 물었다가 이빨만 다치고 말았다. 도로시가 물었다. 소리를 지른 게 너니? 양철 나무꾼이 대답했다. 그래, 내가 그랬어. 난 벌써 1년이 넘도록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구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도로시는 양철 나무꾼의 슬픈 목소리에 감동하여 부드럽게 물었다. 어떻게 해주면 되지? 저기 내 오두막에 가면 선반 위에 기름통이 있을 거야. 그 기름통을 가져와서 내 이음매에 기름을 쳐주면 돼. 이음매마다 녹이 슬어서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어. 기름을 듬뿍 쳐주면 금방 다시 좋아질 거야. 도로시는 얼른 오두막으로 달려가서 기름통을 찾은 다음 숲으로 돌아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이음매가 어디지? 우선 내 목에다 기름을 쳐줘. 도로시는 양철 나무꾼의 목에다 기름을 쳤다. 목은 너무 심하게 녹이 슬어서 허수아비가 양철 머리를 잡고 이리저리 돌리고 비틀어준 뒤에야 겨우 나무꾼 스스로 목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이번에는 내 손목과 팔의 이음매에 기름을 쳐줘. 도로시가 양철 나무꾼의 손목과 팔에 기름을 쳤고 허수아비는 손목과 팔에서 녹이 다 떨어져 나갈 때까지 조심스럽게 구부렸다. 양철 나무꾼은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며 도끼를 내려 나무에 기대어 놓았다. 아, 이제야 살 것 같군. 난 녹이 쓴 뒤부터 줄곧 저 도끼를 쳐들고 있었어. 그걸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자, 이번엔 내 발목에 기름을 쳐줘. 그러면 나는 다시 훌륭해질 거야. 도로시와 허수아비는 양철 나무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발목에 기름을 쳐주었다. 양철 나무꾼은 자신을 구해준 도로시와 허수아비에게 거듭 고맙다고 말했다. 나무꾼은 아주 공손하고 남의 도움에 고마워할 줄 아는 것 같았다. 너희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난 저곳에서 영원히 서 있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희는 내 생명을 구해준 거야. 그런데 여기엔 어떻게 오게 됐지? 도로시가 대답했다. 우리는 에메랄드시로 가는 길이야. 오지 마법사를 만나러. 어젯밤에는 너의 오두막에서 잤어. 오즈 마법사를 만나러 간다고? 무엇 때문에? 캔자스로 돌려보내달라고 부탁하려고. 그리고 이 허수아비는 머릿속에 뇌를 넣어달라고 부탁하러 가는 길이야. 양철나무꾼은 한참 생각하더니 이윽고 말했다.
오즈 마법사가 나한테 마음을 넣어줄 수 있을까? 도로시가 대답했다. 아마 그럴 거야. 허수아비한테 뇌를 넣어줄 수 있다면 너한테 마음도 넣어줄 수 있을 거야. 양철나무꾼이 맞장구를 쳤다. 맞아. 그래서 말인데 나도 함께 갈 수 없을까? 에메랄드 시에 가서 오즈한테 부탁하고 싶어. 허수아비가 친절하게 말했다. 좋아, 같이 가자. 도로시도 양철나무꾼이 함께 간다면 기쁘겠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양철나무꾼은 도끼를 어깨에 메고 친구들과 함께 숲속을 지나 노란 벽돌길로 나왔다. 양철나무꾼은 바구니 속에 기름통을 넣어달라고 도로시에게 부탁했다. 비를 맞아서 다시 녹이 슬면 기름통이 필요할 거야. 양철나무꾼이 함께 가게 된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다시 여행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기도 전에 나뭇가지가 빽빽히 우거져서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곳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러자 나무꾼은 도끼로 나뭇가지를 쳐내서 순식간에 길을 열었다. 도로시는 걸으면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허수아비가 구덩이에 빠져 넘어진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래서 허수아비는 일으켜달라고 도로시에게 소리를 질러야 했다. 양철나무꾼이 허수아비에게 물었다. 왜 구덩이를 피해서 걷지 않니? 지혜가 없어서 그래. 너도 알겠지만 내 머리는 밀집으로 채워져 있거든. 그래서 오즈를 찾아가는 거야. 머리에 뇌를 넣어달라고 부탁하려고 말이야. 알겠어. 하지만 두뇌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야. 허수아비가 양철 나무꾼에게 물었다. 너한테는 두뇌가 있니? 나무꾼이 대답했다. 아니, 내 머리는 텅 비어 있어. 하지만 한땐 두뇌도 있었고 마음도 있었지. 그러니까 두뇌와 마음을 둘 다 가져본 셈인데 난 두뇌보다 마음이 더 갖고 싶어. 허수아비가 물었다. 그건 왜? 내 얘기를 듣고 나면 이해하게 될 거야. 숲속을 걷는 동안 양철나무꾼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난 숲에서 나무를 베어다 팔아서 생계를 꾸려가는 나무꾼의 아들로 태어났어. 나도 자라서 나무꾼이 됐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내가 늙은 어머니를 보살폈지. 어머니마저 돌아가시자 난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래야 쓸쓸하지 않을 테니까. 먼치킨 처녀가 있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아가씨였어. 나는 온 마음을 다 바쳐 그 아가씨를 사랑하게 됐지. 그 아가씨가 나한테 약속했어. 내가 더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 돈을 벌면 나랑 결혼하겠다고. 그래서 난 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지. 하지만 아가씨는 어떤 늙은 여자랑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여자는 아가씨가 누구하고도 결혼하는 걸 바라지 않았어. 그 여자는 너무 게을렀기 때문에 아가씨가 자기 곁에 계속 남아서 요리와 집안일을 해주기 원했거든. 그래서 여자는 동쪽의 못된 마녀한테 가서 아가씨가 결혼하지 못하게 해주면 양 2마리와 암소 1마리를 주겠다고 약속했지. 그러자 그 못된 마녀는 내 도끼에 마법을 걸었어. 난 되도록 빨리 새 집과 아내를 얻고 싶어서 그날도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도끼가 미끄러져 내 왼쪽 다리를 잘랐어. 처음엔 엄청난 불행으로 여겨졌지. 한쪽 다리만으로는 나무꾼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난 땜장이를 찾아가 양철로 새 다리를 만들었어. 일단 양철 다리에 익숙해지자 양철 다리는 아주 잘 움직였지. 하지만 동쪽 마녀는 내가 먼치킨 아가씨랑 결혼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늙은 여자와 약속했기 때문에 내 행동에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도끼질을 시작했을 때 도끼가 다시 미끄러지더니 내 오른쪽 다리마저 잘라버렸지. 난 또 땜장이를 찾아갔고 땜장이는 또다시 양철로 다리 하나를 만들어 주었어. 그 후 마법에 걸린 도끼는 내 두 팔을 하나씩 잘라냈지. 하지만 난 조금도 실망하지 않고 양철로 팔을 만들어 달았어. 그러자 못된 마녀는 다시 도끼를 미끄러지게 해서 이번엔 내 머리를 잘라냈지. 그때는 나도 끝장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땜장이가 우연히 지나가다 머리 잘린 나를 보고는 양철로 새 머리를 만들어 주었어. 나는 못된 마녀도 이젠 더 이상 나를 해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지. 하지만 그 못된 마녀는 상상할 수 있는 이상으로 잔인한 여자였어. 마녀는 먼치킨 아가씨에 대한 내 사랑을 없애기 위해 새로운 수법을 생각해냈고 도끼가 이번엔 내 몸통을 둘로 쪼개버린 거야. 또다시 땜장이가 나를 도우러 와서 양철로 몸통을 만든 다음 거기에 양철로 만든 팔과 다리와 머리를 이어 붙였지. 그래서 난 다시 전처럼 돌아다닐 수 있었어. 그런데 이젠 나한테 마음이 없기 때문에 먼치킨 아가씨에 대한 사랑을 모두 잃어버렸고 아가씨랑 결혼을 하든 말든 그런 것에는 관심도 갖지 않게 되었지. 그 아가씨는 아마 지금도 내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못된 여자랑 함께 살고 있을 거야. 난 햇빛을 받으면 온몸이 눈부시게 빛나기 때문에 내 몸이 무척 자랑스러웠어. 게다가 이제는 도끼도 나를 해칠 수 없으니까. 도끼가 미끄러져도 걱정할 게 없었지. 위험은 한 가지뿐이었어. 내 몸에 이음매에 녹이 슬 수 있다는 거. 난 오두막에 기름통을 놓아두고 늘 신경 써서 필요할 때마다 내 몸에 기름칠을 했지. 그런데 하루는 이 일을 깜빡 잊고 있다가 그만 폭우를 만나게 되었지 뭐야. 그래서 내 몸은 온통 녹이 슬어버렸어. 그래서 너희가 와서 구해줄 때까지 숲속에 꼼짝없이 서 있었던 거야.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거기서 1년 남짓 서 있는 동안 생각할 시간이 많았어. 이런저런 생각 끝에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야말로 가장 큰 손실이라는 결론을 얻게 됐지. 사랑에 빠졌을 때 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마음이 없으면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오즈한테 마음을 달라고 부탁하기로 결심한 거야. 오즈가 마음을 주면 나는 먼치킨 아가씨한테 돌아가서 결혼할 거야. 도로시와 허수아비는 양철나무꾼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다. 그리고 그제서야 왜 양철나무꾼이 그토록 새 마음을 가지고 싶어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허수아비가 말했다. 그래도 난 마음 대신 두뇌를 달라고 부탁할 거야. 바보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를 테니까. 그러자 양철나무꾼은 이렇게 대꾸했다. 나는 마음을 택하겠어. 두뇌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 행복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니까. 도로시는 두 친구 가운데 누가 옳은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잠자코 걷고 있었다. 캔자스에 있는 아저씨와 아줌마한테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양철나무꾼한테 마음이 있든 없든 허수아비에게 두뇌가 있든 없든 나무꾼과 허수아비가 각자 원하는 것을 얻든 말든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다. 지금 도로시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빵이 거의 다 떨어졌다는 것이었다. 도로시와 토토가 한 끼만 더 먹으면 바구니가 텅 비어버릴 터였다. 물론 양철나무꾼과 허수아비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만
도로시는 양철이나 밀집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다.